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처럼 깊숙이 스며든 한 가지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기적인 사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나르시시즘은 그런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깊고 어두운 심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 년 전 처음으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린 한 선구적인 심리학 교수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진짜 얼굴과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와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취약해졌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지식과 통찰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됩니다. 악성자기의 다시 찾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심리학계에서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정신적 학대를 최초로 체계화한 저서로 평가받습니다. 1990년대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경계 설정, 접촉 차단과 같은 용어들의 근원이 된 이 분야의 모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자는 지난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며 예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10년간은 이 주제를 다루는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연구와 강연, 저서들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 지식이 널리 퍼져 수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주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자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경험 하나만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기여나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피해자들을 피해자 정체성이라는 늪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것은 나르시시스트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하는 척하며 값비싼 상담과 코칭 프로그램을 팔아넘깁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행위이며 그들의 상처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생적인 행태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다른 학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파괴적일까요?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그 어떤 형태의 학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 본질은 바로 당신의 존재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 즉 당신의 본질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을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생명 없는 사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기 결정권,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공유된 환상이라는 허구의 공간 속에 가둡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유토피아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그곳은 영혼의 강제 수용소와 같은 디스토피아로 변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 방식과 사이코패스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들의 독성은 당신의 인격에 스며들어 잔여물처럼 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한 당신 역시 그들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단 3초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나 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30초만 접촉해도 사람들은 언캐니 밸리, 즉 불쾌한 골짜기 반응이라 불리는 극심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포식자이고 당신은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단숨에 영양의 약점을 파악하듯 나르시시스트는 불과 몇 초 만에 당신의 취약점, 약점, 그리고 갑옷의 균열을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정신을 사로잡는 포식자로 돌변합니다. 우리 안의 원시적인 생존 본능은 이 포식자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결국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걸까요?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이미 먹잇감이 될 만한 소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 방치와 유기 같은 사랑의 결핍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과잉보호 속에서 인격체가 아닌 트로피나 장난감처럼 취급받으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나 의존성 성격장애와 같은 유전적 소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의 마음밭을 나르시시스트가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건강한 사람조차도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미끼는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두 번째 유년기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제안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합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이상화하듯 그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당신의 비판적 사고와 자율성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한 대양 감정과 유사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간 듯한 완전한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마찰, 고통, 어려움, 도전은 모두 사라진 채 오직 환상만이 존재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공유된 환상의 실체입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먼저 당신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오직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푹신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고
그 열쇠는 오직 그 사람만이 쥐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중독과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떠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이 주는 환상은 달콤합니다. 결국 당신은 현실이 아닌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나르시시스트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푹신한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준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똑똑하고 섹시한 사람인지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 메시지는 당신이 가진 모든 불안감을 잠재우고 당신이 항상 원했던 자기 확신을 줍니다. 이 관계를 떠나 어머니나 친구에게 돌아가면 그들은 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아. 이 현실적인 조언은 당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노하며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다시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한다고 말하며 당신을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주는 마약을 계속 복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 마약을 공급하는 유일한 딜러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 문명 자체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메시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에게 너는 특별해, 너는 유일해, 너는 대단해 라고 가르칩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당신은 이 제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사회적 신호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미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세뇌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특정 문화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 원리이자 설명 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1980년대 서구 산업사회의 개인은 평균 10명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숫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고단한 과정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이나 친구 대신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비엔나에는 노숙자 쉼터보다 동물보호소가 수백 배나 더 많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립은 테크노 자본주의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그들의 사업에 손해를 끼칩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어 현실의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그들의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를 원자화하고 고립시키도록 플랫폼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쇼핑으로 공허함을 채웁니다. 이는 소비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여성을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가족 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장려했습니다. 고립된 여성이 더 많이 쇼핑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동반자와 지혜의 환상을 제공합니다. 구글에 물어봐, 빙에게 물어봐라고 말하며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인 척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뮬레이션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성의 뇌가 포르노그래피와 실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포르노가 중독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그것이 영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스크린 속의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한 이야기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힘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환상적인 이야기를 제공하고 당신의 뇌는 그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당신은 마치 유사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문명 자체가 현실을 회피하고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로부터의 탈출,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이 모든 것은 현실 도피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세계, 현실 도피의 기술에 있어 우주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대중이 무엇을 환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가이드로 나르시시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 적응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병든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고 병든 사람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숨겨주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살 행위자로 여겨졌던 것처럼 모든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가 성공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의 90%는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현실감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전자 자신이 현실과 환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100%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보다 더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망상을 당신에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그 경험은
가스라이팅과 똑같이 느껴지겠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는 미래를 위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미래를 약속할 때 그 순간만큼은 그 약속을 지킬 의도가 100%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환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 약속을 하며 당신을 의도적으로 기만합니다. 한마디로 사이코패스는 기만적이고 나르시시스트는 망상적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신병원에 방문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2명의 환자가 당신 뒤에 칼을 든 사람이 있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사이코패스이고 다른 한 명은 정신증 환자입니다. 정신증 환자는 실제로 당신 뒤에 칼 든 사람이 보이는 환각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당신이 뒤를 돌아보는 동안 당신의 지갑을 훔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정신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단절된 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을 외부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내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마치 자신의 세 번째 팔이나 다리처럼 자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며 파괴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촉차단 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유효한 전략인 이유입니다. 접촉차단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 않고 법원이 명령한 절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자녀가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중개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원칙을 교묘하게 어깁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고소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매일 그와 접촉할 명분을 만듭니다. 또는 나는 그와는 연락을 끊었지만 그의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해요. 그녀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트로이의 목마이자 내면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해자 정체성이라는 가장 위험한 덫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는 것과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시간을 보낸 사람은 분명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당신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차에 치였다고 해서 당신의 정체성이 영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당신이 과거의 당신이기를 포기하고 피해자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나르시시스트가 원했던 바입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영속시키고 스스로에게 학대를 가하는 셈입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학습된 무력감과 의존성을 내포하며 당신을 슬픔과 비탄의 영구적인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당신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의 자칭 전문가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정체성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을 그 지경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내린 어떤 선택들이 있었나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쁜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은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나르시시즘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며 고통과 상실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의 상실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을 끌어안고 배우고 발전하고 진화하십시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학자이며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입니다.